살다 보면 생겨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데이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윗집을 만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인데요.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급기야 살인까지 부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합법적인 대응법은 없는지 정은영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시나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지금 넘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점차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의식이 발달하면서 네. 민원도 제기하는 그 횟수도 많아지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자연스럽게 상담 건수도 많아지고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까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원해서든 아니서든 집에 머무는 시간 동안 재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 일하는 시간대가 또 다르신 분들은 낮에 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생활 스타일이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뭐 연에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한 7월경에 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은 거기 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은 조사를 하고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네.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보니까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전에 네. 접수된 건이 2641건. 네. 이었는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 36,435건이라고 해서 거의 그 건수가 57%가 증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죠. 네네. 그리고 또 그 온라인 수업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서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발생이 또 늘어나기도 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발걸음 소리, 뭐 아이들이 좀 뛰어다니면서 뛰는 소리가 제일 좀 흔한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층간소음을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네. 층간소음이라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네. 층간소음에 대한 그 의미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은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총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네. 첫 번째로 그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또는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네. 하나가 이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될 수 네네. 있고요. 두 번째로 음향기기를 사용해서 네. 사용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 두 번째 이제 공기 소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두 가지의 소음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에 해당이 되면은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다만 그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이제 물소리 같은 거 네. 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다용도실도 그렇고요. 네. 급수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은 지금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세탁기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청소기 소리, 뭐 네.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그 유의하셔야 될 것은 그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잖아요. 네. 근데 대화나 뭐 고성 방가, 뭐 이런 사람의 네네네. 육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리는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에도 그렇고 뭐 본가나 다른 집을 방문할 때도 요즘엔 특히나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그게 항상 하나씩은 꼭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른 시간에 청소나 뭐 어떤 것을 좀 조심해 달라라든지 늦은 시간에 어떤 곳은 그것도 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씻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라는 것도 저는 문구를 보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층간 소음이라는 게 사실 어쨌든 소리로 피해를 받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어떤 소리에는 더 민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데시벨이나 크기라도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층간소음의 기준 어떻게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 누군가 예민한 사람이 네. 조금만 시끄러워도 이건 층간소음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죠? 근데 둔한 사람 같은 네. 경우에는 너무 막 시끄럽게 해도 층간소음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네.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마련을 하는데 이제 보통 네. 평균 이내 그 비추어 봤을 때 수인 한도, 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네네. 넘어서면은 그거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네. 규정상 보는데요. 지금 층간소음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쿵쿵 뭐 걷거나 뛰거나 하는 직접 그 충격 소음 같은 네네. 경우에는 1분간 평균 데시벨, 네. 평균 데시벨이 주간에 네. 야간 말고 주간에는 39데시벨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네. 층간소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야간에는 그 34데시벨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1분간 이 평균 소음입니다. 네, 네. 평균 소음이 34가 넘어가면은 층간소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규칙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최고 소음도라고 하는데요. 최고 네. 소음도라는 것은 1분간이 아니고 그 최고 소음 네. 자체 발생하는 소음이 57데시벨 이상이 되는 경우 층간 소음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52데시벨 이상이 네. 되면은 층간 소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소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향 기기를 네, 통한 네.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같은 그 데시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공기 전달 소음 같은 경우에는 5분 동안 평균을 내보니 주간에는 45데시벨 이상 네. 그 공기 전달 소음 같은 경우에 야간은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네, 네. 5분간 40데시벨 이상이 되면은 층간 소음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소리를 내는 내 공간에서가 아니고 윗집, 아랫집 혹은 옆집에서 측정을 했을 때의 데시벨인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측정을 하는 아, 거죠.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측정했을 이제 때?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 네. 다른 집에서 유발되는 소음이 네네네네. 측정을 해보니 뭐 데시벨이 얼마를 넘어간다. 네. 그 규칙에서 정한 데시벨 넘어간다. 그럼 층간 소음이 발생했구나라고 거기 규정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현실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사실 많지 않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층간 소음이라는 게 소음이 발생하는데 누가 1분간 계속 평균 데시벨을 뭐 그 주간에 39데시벨 이상을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건 맞는데 이게 평균 소음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소음이 한 번 발생하면 층간 소음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야지 어느 그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평균적으로 데시벨 어느 정도 그 수인 한도 넘어서는 데시벨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또 입증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보통 일반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측정 장비 같은 것도 또 일단 집에 없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사야 되고 이거를 또 사야 되나 하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층간 소음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좀 많지 않고 또 이제 이 보통 여러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참지 못하고 뭐 올라가서 항의하거나 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가해 행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경우 때문에 또 발생하는 층간 소음이라고 그
어떤 평가를 받기 전에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난감하신 경우가 경비원 분들도 좀 네, 난감하신 경우가 그렇죠. 많다고는 네. 들었는데, 근데 내가 아랫집에서 만약에 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사실 힘든 거잖아요. 이 소리로 인한 네, 피해가. 그렇죠. 그럼 어쨌든 내가 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렵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층간 소음이 뭐 윗집으로부터 발생했다, 아니면 옆집으로부터 발생했다라는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요. 그 소음 아무래도 데시벨을 책정할 수 있는 그 기기를 마련을 하시고요. 네. 측정을 해서 발생했을 때, 소음이 발생했을 때 측정을 해서 이게 뭐 몇 월 며칠에 어느 정도의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했다라는 뭐 소음 일지 같은 걸 보통 작성을 하시는 네, 경우가 네. 많아요. 증거도 남겨놓고요. 요즘 동영상 촬영도 네.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소음을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음성 녹음을 네. 통해서 윗집 또는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음. 증거를 수집을 먼저 하셔야지 네. 앞으로 뭐 어느 쪽에서 대응을 하시더라도 그 증거가 기반이 돼서 주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가 수집된 거 가지고, 왜냐면 아무 증거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층간소음이 발생합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언제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할 때 근데 직접 통보하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뭐 주거 침입이 될 수 있고요. 또 협박죄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입주 그 관리실 네. 통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관리실에 이런 문의가 들어가면 관리실에는 관리 기록을 하거든요. 민원이 네. 들어왔다는 네. 뭐 몇 월 며칠에 그 몇 호로부터 뭐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그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네. 그런 또 일지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소송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민원을 하거나 어디에 신고를 해서 층간소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인정을 받는 경우가 결국은 민사상 손해배상이죠. 층간소음이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유발시키지 말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지만 층간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주거의 평온, 주거의 안정이 침해를 당했다. 네. 그러니까 그 침해 당한 부분에 대해서 뭐 위자료 청구를 한다든지요. 뭐 네. 그런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이제 그 상대방 가해 행위를 한 가해 세대에 처벌이 되는데 그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스토킹 방지법,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이 네. 그 제정이 되면서 스토킹 방지법으로 층간소음이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또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뭐 보통 한 집에 한 가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족분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뭐 나는 괜찮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험생을 두고 있는 집에서는 뭐 우리 가족도 사실은 조금 조심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민한 학생들, 수험생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어떻게 피해 정도가 좀 다르다면 그 배상을 좀 다르게 받게 되는 경우가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수인 한도가 넘으면은 네. 그 각각의 배상이 들어갈 때는 거의 동일한 금액의 배상이 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사정이 네. 있는 경우에 그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정말 예민하게 네.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이제 달리 책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그 개개인의 어떤 이제 예민함 정도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통은 판단을 하니까요. 그럼 변호사님께서도 혹시 이렇게 실제 사례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그 저도 그러니까 윗집의 굉장히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그 층간소음 유발 행위 네.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이제 아래 세대
의뢰인으로 찾아오신 적이 네네.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상대방한테 그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뭐 할 수는 있는 네. 문제인데 네. 그게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좀 안 좋은 점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네.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서 네.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보자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윗집에 보냈더니 좀 다행히도 내용 증명 받은 윗집 세대에서 네. 그 합의 요청에 응해줘서 뭐 더 이상의 이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매트를 깔고 막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은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돼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주 훈훈하게 네, 마무리가 네, 되긴 그렇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뭐 변호사님을 찾아오거나 뭐 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지 않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직접 내가 보복을 하겠다고 뭐 일부러 찾아간다거나, 좀 심한 분들은 물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우물을 투척하는 기사도 본 것 같고, 아니면 밑에서 내가 이걸 똑같이 소리로 보복을 하겠다고 해서 뭐 천장에다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뭐 엄청 뭐 커다란 소리를 맞습니다. 보낸다거나 네. 이렇게 똑같이 보복하면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보복 운전이라고 하죠. 운전도 보복을 하면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복을 하면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보복 이제 운전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네. 이 가중처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소음을 냈다고 해서 네. 그걸 마찬가지의 보복 소음을 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복 소음이 이제 한 차례 뭐 한 번 이렇게 시끄럽다고 네. 한번 쾅 치는 거 그 정도로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겠지만 보통이 지금 처벌된 사례들을 보면요. 네. 그 지금 경남 김해 빌라 에서 2021년에 그 있었던 일인데 네. 김해 빌라에서 302호 주민이 402호 윗집을 향해서 보복 소음을 낸 혐의가 있어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그 사건에서는 이제 보면 오랜 두 달간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도구로 벽을 치고 네. 또 천장을 두드려서 쿵쿵 소리를 내고 네네. 천장 쪽을 통해서 향해서 그 스피커를 네네. 통해서 소리를 내고 뭐 이런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게 새벽 시간에 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 때문에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가 됐고요. 그러니까 뭐 참다 못한 윗집에서 신고를 해서 네. 결국 처벌이 됐는데 이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너무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네.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 이게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은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행위 때문에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또 그 대전지법에서도 네. 40대 부부가 네.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윗집에 이제 보복 소음을 낸다고 한 10차례 걸쳐서 음향으로 소음을 냈더니 네. 그게 1심에서는 그래도 700만 원은 벌금형 선고가 네. 났었거든요. 네. 항소심에서 이거는 벌금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또 징역형의 그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복 소음도 그 소음을 유발하는 것 못지않게 네. 처벌이 강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의 보복 소음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대응 방법이 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겠지만, 그 위층에 계시는 분들도 새벽에 막 누군가가 우리 집을 계속 두드리고 막 소리가 나면 저는 생각만 해도 사실 공포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보복을 했을 경우 스토킹 범죄로 오히려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혹시 이걸 조금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그 합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대화로 내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막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거 침입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협박죄가 네.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직접 찾아가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러니까 주로 대면 접촉해서는 여러 가지 형사적인 처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물론 문자하거나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문자를 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도 너무 이제 지나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먼저 남겨두고 네.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직접 접촉하시는 것보다는 뭐 여기 그 관리 사무소 네, 통해서 접수를 하시나 그 민원을 접수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이웃 사이 센터 같은 네. 기관이 있거든요. 네네. 민원을 접수를 하셔가지고 뭐 이게 지금 층간소음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좀 중재하고 그런 기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변호사를 네. 통해서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네. 직접 만나지 않고 네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해외에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해외에서는 이런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그 해외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뭐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층간소음이 발생했는데 누적 횟수가 3회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네. 가해자를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그런 오.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300만 원 이하의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새벽 2시에서 7시까지 만약에 네. 소음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때는 1차에는 15만 원, 또 2차에는 150만 원의 벌금을 과징금을 부과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10배로 해요. 확 뛰어버리네요. 갑자기 뛰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도록 네. 하는 거죠.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은 그 5천 유로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로 하면 거의 600만 원 넘는 층간소음을 내면은 비용을 많이 네. 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금전적으로 네. 규제를 하게 되면 좀 조심을 아무래도 하니까요. 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호주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임대차 계약서에 조금 특이하게도 임대차 계약서에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소음이 허용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명시된 항목과 다른 네. 시간에 소음을 발생시켰다라고 네. 하면은 한화로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는 우리보다 조금 강도가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제재들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법이라는 게 갑자기 도입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네. 그런 게 좀 선제적으로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규정들을 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뭐 개정안을 할 네. 때 개정안으로 포함을 시킨다면은 일부 조금씩 예,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더 나은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층간 소음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만큼 좀 비슷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층간 흡연. 네, 이것도 그렇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장치가 없는 건가요? 이게 그 흡연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내에서 네. 뭐 발코니 또는 화장실 네. 세대 내에서는 네. 사실 그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규제를 네. 따로 두고 있지만 그게 네. 강제적인 건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흡연 같은 경우가 또 참 문제가 되죠. 네. 흡연이라는 게 소음도 문제지만 흡연은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냄새가 맞아요. 오래 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 키우는 세대라든지 그쵸.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세대는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그쵸, 그쵸. 그게 참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아직은 어떤 그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내 이웃을 생각하는 조금만 배려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조금 합의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의 합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층간 흡연
그 층간 흡연도 층간 소음과 마찬가지로 그 이웃사이 센터 네. 같은 그 기관에서 네네. 이런 흡연, 층간 흡연에 대해서도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또 관련 조사를 해서 또 관련 그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또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센터를 통해서 한번 그 노력을 해보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우리 지금 아파트에 보통 네. 거주를 하시니까 아파트에 뭐 흡연 조심하세요 하고 네, 네. 저희 아파트에도 붙여져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부탁드립니다. 있고. 좀 네. 아이가 뭐 네, 어린이다라든지 맞아요. 뭐 이제 호흡기가 조금 그 문제가 있으니까 네. 조심해 주세요라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공동주택이니까요. 그쵸. 단독주택이면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동주택이니까 서로 이제 조심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피해자라면 그래도 조금 참을 수 있는 만큼 조금만 참고 배려를 해보고 뭐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만 저렇게 소음이 나는 거겠지라고 뭐 좀 하루 이틀 정도는 넘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나 내가 언제 가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도 조금 유의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혹시나 지금 이런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물론 소송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증거를 잘 수집을 해 놓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이제 소송 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감정적 대립은 꼭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그런 그 절차를 다 지키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그에 따른 해결법은 없는지 짚어봤는데요. 층간소음의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죠. 이웃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불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로 간 배려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인 노력과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은영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데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